그대여,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건너왔는가? 지금 그대의 밤은 평안한가? 아니면 소란한가? 몸은 침대에 누워 있으나 마음은 아직도 전쟁터 한복판을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리 와서 편히 앉아라. 그리고 그대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그대는 너무 오래 짊어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의 불안을, 이미 지나간 어제의 후회를, 그리고 일어날지도 모를 수만 가지 걱정들을. 세상은 그대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곳은 안전하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구나. 의사들은 말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병균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의 총탄보다 걱정으로 인한 심장병이 더 많은 사람을 쓰러뜨렸다고. 도대체 우리는 왜 실체도 없는 유령과 싸우느라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지난 100년 동안 불안에 떨던 수천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마음의 방패다. 벼랑 끝에 몰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의 늪에서 걸어나와 다시 웃게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치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다. 그대의 지친 영혼에 바르는 연고와 같은 위로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공기가 몸을 채우는 것을 느껴라. 이제 걱정의 감옥문을 열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함께 걸어가 보자. 제1장, 모래시계의 구멍은 단 하나뿐이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강물 속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가? 나는 묻는다. 그대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 어제 들이마신 숨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내일 쉴 숨을 지금 미리 당겨 쉴 수도 없다. 그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찰나의 순간인 오늘, 바로 지금뿐이다. 1871년의 봄, 미래가 두려워 떨고 있던 한 의대생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그는 훗날 위대한 의사가 되었지만 젊은 날의 그는 그대처럼 불안한 청춘이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미래의 나는 무엇이 될까? 그때 그는 낡은 책에서 문장 하나를 발견하고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우리의 임무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손에 쥔 것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다. 그대여, 거대한 배를 본 적이 있는가? 그 배의 선장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배의 각 구역마다 거대한 철문이 쾅 하고 내려와 물을 차단한다. 이것을 방수격벽이라고 한다. 그대의 인생 항해를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그대의 마음속에도 이 철문을 설치하라. 자, 눈을 감고 상상하라. 그대의 뒤쪽, 지나간 어제라는 문을 닫아라. 죽은 어제가 살아있는 오늘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후회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한다. 이제 그대의 앞쪽,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라는 문을 닫아라. 내일의 짐에다 어제의 짐까지 얹고 오늘을 가려고 하면 그대의 등은 부러지고 말 것이다. 그대에게 허락된 공간은 오직 오늘이라는 안전한 방뿐이다. 책상 위의 모래시계를 보라. 위쪽에 쌓인 수만 개의 모래알도 잘록한 허리를 통과할 때는 한 번에 한 알씩만 떨어진다. 그대의 인생도 그러하다. 아무리 많은 걱정과 할 일이 쌓여 있어도 그대는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 한 번에 하루씩, 한 번에 한 호흡씩. 그것이 그대를 미치지 않게 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 오늘 핀 꽃을 보고 오늘 부는 바람을 느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2장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 그대여, 어찌하여 이미 잘려나간 나무를 붙잡고 울고 있는가? 목수는 톱질이 끝난 톱밥을 다시 켜지 않는다. 톱밥은 이미 톱질이 끝난 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는 어찌하여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는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대의 그 깊은 후회는 톱밥을 다시 켜려는 짓과 같다. 그것은 그대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우유 한 병을 들고 있었다. 모두가 그 우유를 바라볼 때 선생님은 갑자기 우유병을 싱크대 위에서 와장창 깨트려 버렸다. 하얀 우유가 조각난 유리와 함께 하수구로 콸콸 흘러내려갔다. 학생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때 선생님은 말했다. 자, 똑똑히 보세요. 이미 엎질러진 우유를 가지고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미 우유는 흘러갔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고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해도 단 한 방울도 주워 담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뿐이다. 깨끗이 잊어버리거나 다음번엔 우유병을 조심해서 다루겠다고 결심하거나. 실수는 누구나 한다. 나폴레옹도 전쟁에서 졌고 링컨도 선거에서 수없이 떨어졌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태도다. 과거라는 유령과 싸우지 말라. 유령은 칼로 베어도 죽지 않고 소리쳐도 물러가지 않는다. 유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등을 돌리고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그대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다 해도 오늘 그대가 내딛는 발걸음까지 어둡게 만들 순 없다. 용서하라. 그 누구보다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때의 나는 조금 서툴렀을 뿐이다. 그렇게 말해주어라. 죽은 과거를 묻어버릴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오늘이 싹튼다. 제3장 폭풍우 속에서 나무처럼 서는 법. 그대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은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에 잠 못 이루고 있는가? 회사가, 돈이, 건강이, 관계가 그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여, 도망치지 말고 멈춰서라.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
윌리스 캐리어라는 현자가 찾아낸 마법의 주문을 그대에게 전한다. 불안이 그대를 집어삼키려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조용히 자문하라. 이 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감옥에 가는가? 죽는가? 아니다. 기껏해야 직장을 잃거나 돈을 좀 잃거나 며칠 알아놓을 뿐이다. 최악을 직시하는 순간 막연했던 공포라는 괴물은 실체를 드러내고 작아진다. 안개는 걷어내면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그래,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겠다. 바람에 맞서 뻣뻣하게 서 있는 참나무는 부러지지만 바람결에 몸을 높이는 버드나무는 다시 일어선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다. 그래, 실패할 수도 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돈은 잃을 수도 있다. 건강만 있으면 된다. 그대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속의 폭풍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고 그대 안의 지혜가 빛을 낼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에너지의 해방이라고 부른다. 셋째, 침착하게 그 최악을 개선하라. 마음이 진정되었다면 이제 폐허 속에서 벽돌을 하나씩 주어라. 이미 벌어진 일이다. 여기서 내가 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최악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게 없는 사람에게는 오직 얻을 것만 남아있을 뿐이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 그대여, 신이 아닌 이상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산을 펼 수는 있다. 운명과 싸우다 지치지 말고 운명과 협력하라. 그 유연함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제4장, 마음의 빈방에 악마가 깃든다. 그대여, 걱정은 언제 그대를 찾아오는가? 일이 너무 바빠서 숨 쉴 틈도 없이 뛰어다닐 때인가? 아니다. 걱정이라는 검은 새는 그대가 일을 마치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 그렇게 그대의 마음이 한가할 때 소리 없이 날아와 둥지를 튼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마음의 방이 비어 있으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불안, 두려움, 부정적인 상상이 밀물처럼 들이닥친다. 그대는 그 어둠 속에서 상상의 괴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윈스턴 처칠을 보라.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나라를 지켰다. 누군가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다네. 이 짧은 대답 속에 뇌과학의 정수가 숨어 있다. 그대여, 지금 눈을 감고 실험을 해보라. 내일 해야 할 복잡한 업무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유의 여신상을 떠올려보라.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뇌는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러니 그대여, 우울이 그대를 덮치려 하거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가만히 누워서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말라. 설거지를 하든 텃밭을 가꾸든 책상을 정리하든 몸을 움직여라.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에게 바구니를 짜라 청소를 해라고 처방했다. 단순한 활동에 몰입하는 순간 뇌는 끔찍한 기억을 잊고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고민할 여유를 주지 말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의 등 뒤로는 걱정 귀신도 따라붙지 못한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은 그대의 슬픔을 씻어내는 가장 좋은 치료제다. 움직여라. 살아있음을 느껴라.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제5장 거인을 쓰러뜨린 작은 딱정벌레. 그대여, 숲속에 누워있는 거대한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콜로라도 산기슭에는 400년을 살았던 거목이 쓰러져 있다. 그 나무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싹을 틔웠고 수백 번의 벼락과 태풍을 견뎌냈다. 그 어떤 거친 자연도 이 거인을 쓰러뜨리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0년 된 거목을 결국 쓰러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강력한 지진이었을까? 화산 폭발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딱정벌레 떼였다. 손가락으로 턱 누르면 죽일 수 있는 아주 작고 하찮은 벌레들. 이 벌레들이 나무 껍질 속으로 파고 들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속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토록 강인했던 거목은 속이 병들어갔고 결국 어느 날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우리 인간도 이 거목과 똑같지 않은가?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시련들, 예컨대 사업 실패나 큰 수술 같은 일들은 이를 악물고 잘 견뎌낸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소한 걱정이라는 딱정벌레들이다.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빴어. 친구가 내 문자를 읽고 답장이 늦네. 오늘 점심 메뉴가 맛이 없었어. 이런 시시콜콜한 짜증과 불안이 그대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은가. 에이브러햄 링컨의 호루라기 이야기를 들어보라. 어린 시절 링컨은 친구의 호루라기가 너무 갖고 싶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샀다. 집에 와서 자랑하자 형들이 비웃었다. 바보야, 그 돈이면 호루라기를 3개나 살 수 있어. 어린 링컨은 억울하고 분해서 엉엉 울었다. 그는 그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나는 호루라기의 가치보다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구나. 그대는 어떠한가? 1분이면 잊을 수 있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3일 밤낮을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100원짜리 호루라기를 사기 위해 그대의 소중한 평화라는 100만원짜리 수표를 지불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거래를 멈추어라. 걱정이 고개를 들면 주식시장에 손절매 주문을 걸어라. 여기까지. 이 일은 딱 여기까지만 걱정할 가치가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딱정벌레에게 그대라는 거목을 내어주지 말라. 그대는 그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존재다. 제6장 죽은 개는 아무도 걷어차지 않는다. 그대여,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지? 그대의 귀는 늘 세상의 소음 쪽으로 열려 있어 정작 그대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미국의 젊은 총장 로버트 허친스는 30살의 나이에 명문대 총장이 되었다. 그러자 세상은 그를 맹렬히 비난했다.
새파란 애송이가 뭘 알겠어. 거품일 뿐이야.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허친스 총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길가에 죽어있는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사람들이 그대를 비판하고 헐뜯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대가 살아있는 개, 즉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없다. 그들이 그대를 질투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대가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뜻이며 그대를 끌어내려야만 자신들이 돋보인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당한 비판을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들여라. 아, 내가 꽤 잘하고 있구나. 물론 비판은 아프다. 살을 내는 듯하다. 하지만 그대여, 남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비난의 빗줄기가 목덜미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무시라는 마음의 우산을 펼치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하라. 그렇게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대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하고 욕을 먹는 게 낫지 않겠는가.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그대의 인생을 살아라. 제7장 레몬을 얻었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대여, 삶이 그대에게 씨 디신 레몬을 던졌는가? 진흙탕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가? 여기 똑같은 감옥 창살 밖을 내다보는 두 사내가 있다. 한 사람은 바닥에 진흙탕을 보며 한숨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노래한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감옥은 그대로다. 변한 것은 오직 그들의 눈뿐이다. 사막으로 이사갔던 데마 톰슨이라는 여인을 기억하라. 그녀에게 사막은 지옥이었다. 폭염, 모래바람, 외로움. 그녀는 죽고 싶을 만큼 불행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 한 통이 그녀를 깨웠다. 별을 보라. 그녀는 마음을 바꿨다. 징그럽던 선인장을 연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에게 미소를 보내고 사막의 노을을 감상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옥 같았던 사막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탐험지로 변한 것이다. 똑같은 사막, 똑같은 더위였다. 바뀐 것은 오직 그녀의 관점 하나뿐이었다. 그대여, 살다 보면 인생이 우리에게 쉬어서 못 먹는 레몬을 던져줄 때가 있다. 어리석은 자는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주냐고 불평하며 레몬을 씹어먹고 인상을 쓴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라? 레몬이네? 여기다 설탕을 좀 섞으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되겠는데? 위기를 기회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연금술.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그대가 레몬이라면 레몬답게 살아라. 사과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대의 신맛은 누군가의 갈증을 해소해줄 가장 귀한 재료가 될 것이다. 제8장 꿀을 얻으려거든 벌통을 차지 말라. 그대여, 혹시 품속에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을 향해 던지려고 비난이라는 이름의 돌을
꽉 쥐고 있지는 않은가? 그 손을 펴라. 그리고 그 돌을 조용히 내려놓아라. 그대가 던진 돌은 상대의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기보다 단단한 벽에 부딪혀 튕겨나와 그대의 발등을 찍을 뿐이다.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 비난은 벌통을 걷어차는 것과 같다. 벌들은 그대에게 달콤한 꿀을 내어주는 대신 날카로운 독침을 들고 그대에게 달려들 것이다. 여기 인간에 대한 한 가지 슬픈 그러나 중요한 진실이 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진심으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31년 뉴욕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희대의 살인마 쌍권총 크롤리를 아는가? 그는 담배를 피우듯 사람을 죽였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사람들은 그가 악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피 묻은 옷 안에서 발견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가슴 안에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 믿어지는가? 경찰을 향해 총을 난사하던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정당방위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반성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지킨 대가란 말인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결코 단 한 번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대여, 흉악한 범죄자도 이러할진데 그대가 지금 비난하려는 그 평범한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그대가 당신은 틀렸다, 당신은 나쁘다고 지적하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의 벽을 높이 쌓는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 입고 그 상처는 독이 되어 그대에게 더 큰 원망으로 돌아온다. 비난은 집으로 되돌아오는 비둘기와 같다. 그대가 창문을 열고 날려보낸 그 나쁜 말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대의 창가로 다시 날아와 앉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였던 링컨을 기억하라. 그도 젊은 날에는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시를 써서 길거리에 뿌리기를 즐겼다. 하지만 그 비난 때문에 칼싸움 결투를 하게 되고 목숨을 잃을 뻔한 뒤에야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명령을 어기고 적을 놓아준 미드 장군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를 파면하고 싶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미드 장군을 맹렬히 비난하는 편지를 썼다. 당신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하지만 링컨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안전한 백악관에 앉아서 명령하는 건 쉽다. 하지만 빗발치는 포탄 속에 있었던 장군의 두려움을 내가 어찌 다 알겠는가? 이 편지를 보내면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장군은 나를 원망할 것이고 다시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 편지는 링컨이 죽은 뒤 그의 서랍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대여,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불기둥처럼 솟아오르는가? 그렇다면 링컨의 서랍을 기억하라. 그 불을 끄고 차라리 이해의 등불을 켜라. 왜 그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나라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그 깊은 연유를 헤아려보라.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지만 이해와 관용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킨다. 그대의 따뜻한 이해심이 차가운 비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임을 잊지 말라. 제9장
세상에서 가장 고픈 허기. 그대여,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을 먹어야 육체가 살지만 사람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세상에는 밥을 굶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인정과 칭찬에 굶주려 비틀거리고 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에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라 했고, 듀이니는 인간의 가장 깊은 충동이라 했다. 그것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강렬하고 끈질긴 갈망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준 적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줄 따뜻한 칭찬 한 끼를 대접한 적은 언제인가? 아첨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아첨은 이빨 사이에서 나오지만 칭찬은 심장에서 나온다. 거짓된 말은 가짜 돈과 같아서 결국 그대를 파산하게 만들 것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그대보다 나은 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그대보다 잘 웃고, 어떤 이는 그대보다 인내심이 강하며, 어떤 이는 그대보다 정직하다. 그 반짝이는 점을 찾아내어라. 그리고 진심으로 감탄하라.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보라. 그는 강철에 대해서는 기술자들보다 아는 것이 적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다. 여기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다룰 줄 알았던 사람이 잠들다. 그는 직원의 작은 성공도 크게 칭찬했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그가 건넨 인정의 말 한마디는 차가운 쇳덩이도 녹일 만큼 뜨거웠다. 사람들은 그 칭찬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냈다. 그대의 곁에 있는 사람을 보라.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는 아내, 묵묵히 일하는 남편, 서툴지만 노력하는 아이, 매일 마주치는 경비원. 그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함은 감사의 무덤이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포장하지 않은 선물과 같아서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는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빛났습니다. 당신의 그 노력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된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14살 소녀는 너는 재능이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한 노인이 너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라고 칭찬해주자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고 훗날 왈츠의 황제가 되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비판은 꽃을 시들게 하지만 격려는 꽃을 피우게 한다. 그대여, 칭찬에 인색해지지 말라. 칭찬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오늘 그대의 입술로 누군가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라. 그 충만함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와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타인을 높일 때 그대 또한 높아진다는 역사를 기억하라. 제10장. 그물은 던지는 것이 아니라 펴는 것이다. 그대여, 친구를 얻고 싶은가? 누군가의 마음에 그대라는 이름의 의자를 놓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대 자신을 비워라.
그대라는 찻잔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이라는 자를 담을 수가 없다. 세상은 온통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침묵하며 들어주는 자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인 강아지를 보라. 그들은 심리학 책을 읽은 적도 없고 화술을 배운 적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마음을 얻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강아지는 그대에게 보험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지식을 자랑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그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그대의 발소리에 귀를 쫑긋 세울 뿐이다.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수한 관심, 개선 없는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은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인연을 애쓰는 것보다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2달 동안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 기억하라.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아침부터 밤까지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그러니 그대가 먼저 그들의 거울이 되어 주어라. 가장 위대한 대화는 입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이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잠시 박수를 받지만 잘 듣는 사람은 영원히 마음을 얻는다. 그대의 주장을 멈추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라.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보라.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참으로 흥미롭군요. 그 눈빛 하나면 충분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험담꾼도 순한 양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중요한 음악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다. 익명의 군중 속에 섞여 있던 그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그대에게로 와서 의미가 되고 꽃이 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단 직원의 이름조차 잊지 않고 불러주었다. 그 작은 관심이 그를 위대한 리더로 만들었다. 미소를 지어라. 말은 꾸밀 수 있어도 표정은 마음의 창이다. 그대의 따뜻한 미소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무언의 편지다.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이 그대를 더 빛나게 한다. 그대여, 억지로라도 웃어라. 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 미소 뒤에 행복이 따라온다. 미소 짓는 자에게 세상은 결코 차갑게 굴지 못한다. 제11장 바람과 해의 지혜. 그대여, 어찌하여 바람처럼 싸우려 하는가?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세차게 몰아치며 윽박지르는 바람이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이었다. 논쟁은 이겨도 지는 것이고 져도 지는 것이다. 그대가 화려한 논리로 상대를 짓밟고 승리의 쾌감을 느낄 때 상대는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쇠사슬로 잠가버린다. 기억하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설득당한 사람은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다. 카네기는 젊은 시절 파티에서 한 남자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남자가 셰익스피어의 구절을 성경 구절이라고 우겼기 때문이다. 카네기는 그 즉시 남자의 무식을 지적하며 면박을 주었다. 틀렸습니다. 그건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말입니다.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끝까지 우겼고 파티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카네기의 발을 툭 차며 말했다.
카네기, 자네가 틀렸네. 저번에 말씀이 맞아. 성경 구절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네기가 따지자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데일, 우리는 즐거운 파티에 온 손님이네. 왜 굳이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서 망신을 주려 하나? 그렇게 해서 자네가 얻은 게 무엇인가? 그저 맞장구 쳐주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그대여, 지혜로운 자는 논쟁을 피한다. 마치 독사나 지진을 피하듯이. 그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는 오만함의 다른 말이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이 겸손한 마법의 문장은 세상의 모든 다툼을 멈추게 한다. 소크라테스를 보라. 그는 제자들에게 결코 너는 틀렸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질문을 던졌다. 상대가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긍정의 대답이 쌓이고 쌓여 결국 상대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강요된 진리는 반발을 부르지만 스스로 깨달은 진리는 신념이 된다. 잘못이 있다면 즉시 인정하라. 변명은 그대를 작게 만들지만 인정은 그대를 고귀하게 만든다. 경찰관 앞에서도, 화난 고객 앞에서도, 배우자 앞에서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비판할 때 상대는 오히려 그대를 변호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적다. 그러나 양보하고 물러설 때 그대는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관계의 위대한 역설이다. 제12장 물고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대여, 낚시를 가본 적이 있는가? 그대가 딸기와 생크림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낚싯바늘에 딸기를 끼우지는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끼워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대할 때는 이 이치를 잊어버리는가? 왜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것만 소리 높여 외치는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고 강요하지 말라. 그것은 부모인 그대가 원하는 것이다. 아이에게는 공부가 놀이만큼 즐겁지 않다. 대신 공부가 아이의 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어라.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대의 신발을 벗고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라. 세상은 온통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잠시 눈을 돌려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가 왜 화를 내는지, 그가 왜 두려워하는지, 그의 욕구, 그의 결핍, 그의 소망을 들여다보라. 기적은 거기서 시작된다. 내가 만약 당신 입장이었더라도 분명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공감의 한마디가 상대의 고독을 씻어내고 그대를 진정한 친구로 만든다.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미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명령하지 말고 그가 기꺼이 하게 만들어라. 찰스 슈왑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직원들을 혼내는 대신 가장 좋은 시가를 나눠주며 자네들,
이 시가를 밖에서 피워준다면 내가 정말 고맙겠네 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모욕감 대신 존중받음을 느꼈고 사장에게 감동하여 스스로 규칙을 지켰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그리고 작은 발전이라도 칭찬하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라는 말은 재능을 시들게 하지만 너에게는 잠재력이 있어 라는 말은 재능을 꽃피우게 한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주면 나쁜 개가 되지만 좋은 이름을 붙여주면 좋은 개가 되려 노력한다. 사람도 그러하다. 그를 고귀한 존재로 대하라. 그러면 그는 고귀하게 행동할 것이다. 제13장. 떨림은 겁쟁이의 눈물이 아니다. 그대여,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가? 수많은 눈동자가 그대만을 향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가? 입안은 사막처럼 마르고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지는가? 그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있는가? 나는 겁쟁이야. 나는 안 될 거야.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나를 보라. 그 떨림은 그대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지금 중요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가로 불리는 로마의 키케로를 아는가? 그는 연단에 오를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을 떨었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은 처음 강연하던 날 입안에 손뭉치를 문 것처럼 혀가 굳어버렸다고 했다. 심지어 저 위대한 에이브러햄 링컨조차 첫 연설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보라, 그대가 겪는 그 두려움은 위대한 거인들도 똑같이 겪었던 통과 의례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대의 뇌가 더 많은 피와 산소를 원하기 때문이다. 근육이 긴장하는 것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폭발하기 직전의 생명력이다. 그러니 그대여, 떨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떨림을 환영하라. 내 몸이 지금 나를 돕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파도를 두려워하는 선원은 바다로 나갈 수 없지만 파도를 타는 선원은 더 멀리 나아간다. 그 떨림의 파도 위에 올라타라. 그래도 두려운가? 그렇다면 용기 있는 척 연기를 해보라. 미국의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는 말했다. 나는 곰이 무서웠다. 하지만 곰이 안 무서운 척, 용감한 척 연기했다. 그러자 어느새 나는 진짜로 곰을 사냥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르는 순간 일부러 어깨를 펴라.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내밀어라. 그리고 청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마치 그들이 그대에게 빚을 진 사람들인 것처럼 당당하게 서라.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발짝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제14장.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입을 열지 말라. 그대여, 용기를 내어 세상 앞에 섰으나 할 말이 없는가? 머릿속이 텅 비어 버벅거리고 있는가? 그것은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태만이다. 그대의 게으름이 그대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여는 것은 벌거벗은 채 거리로 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준비란 무엇인가? 남이 써준 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는 것인가? 아니다. 기계처럼 외운 말은 기계적인 소리만 낼 뿐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 기억이 한 단어만 삐끗해도 그대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진실이라는 새를 암기라는 좁은 세장에 가두지 말라. 진정한 준비란 그대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숙성시키는 것이다. 링컨은 중요한 연설을 앞두면 며칠, 몇 주 동안 그 주제를 품고 살았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낡은 모자 안쪽이나 종이봉투에 적어두었다. 그렇게 모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듬고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것은 외운 글자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다. 이것을 카네기는 여유라고 불렀다. 그대여, 샘물이 차올라야 밖으로 흘러넘치듯 그대의 내면을 먼저 채워라. 30분을 말하고 싶다면 30시간 분량의 깊이를 쌓아라. 이 이야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이것은 나의 진실이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대가 확신에 차 있을 때 그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린다. 준비된 자에게 무대는 처형대가 아니다. 그곳은 그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다. 집에서 홀로 연습할 때도 중얼거리지 말라.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혹은 빈 의자를 향해 소리쳐라. 그대의 목소리가 그대의 귀에 들리게 하라.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진 자만이 타인의 귀를 열 수 있다. 제15장 그대만의 다이아몬드를 꺼내라. 그대여, 나는 할 말이 없다며 한숨 쉬는가? 특별한 경험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먼지 쌓인 위인전이나 명언집을 뒤적이는가? 성실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는 죽은 문장들을 빌려와 그대의 입으로 말하려 하는가? 제발 부탁이다. 남의 가면을 쓰지 말라. 청중은 앵무새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로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어느 날 카네기의 제자가 찾아와 말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카네기가 물었다.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없나요? 글쎄요. 예전에 배를 타고 가다 난파되어 차가운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은 있습니다만 뭐 별거 아닙니다. 카네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죽을 뻔했다고요? 당장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차가운 바다와 공포, 그리고 구조선이 다가올 때의 환희를 이야기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다. 더듬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왜일까?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책에서 빌려온 가짜 지식이 아니라 그의 몸이 기억하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대 안에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 그대가 겪은 실패, 남몰래 흘린 눈물, 가난했던 시절의 배고픔,
그리고 작은 승리의 순간들. 그것은 이 우주에서 오직 그대만이 가진 보석이다. 추상적인 단어로 그대를 포장하지 말라. 나는 가난해집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아무런 감동이 없다. 대신 나는 찢어진 신발 사이로 빗물이 들어와 양말이 젖은 채로 학교에 갔습니다 라고 말하라. 나는 기뻤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림을 그려주어라. 그대의 말이 붓이 되어 청중의 머릿속에 생생한 풍경을 그릴 때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움직인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대의 삶을 믿어라. 그대의 상처를 믿어라. 그것이 그대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제16장 전보를 치지 말고 불을 질러라. 그대여, 준비는 끝났다. 그대의 이야기는 진실하고 그대의 논리는 단단하다. 그런데 왜 그대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가? 왜 그대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지고 청중의 눈꺼풀은 무거워지는가? 그것은 그대 안에 불꽃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열정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 말이다. 생각해보라. 그대의 집에 불이 났다. 시뻘건 불길이 지붕을 삼키고 있다. 그때 그대는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할 것인가?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와주시겠습니까? 아마 소방관은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릴지도 모른다. 불이 났으면 소리를 질러야 한다. 목소리가 갈라져도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다. 그대의 다급함, 그대의 절실함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져야 한다. 말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대가 그대의 이야기에 흥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이야기에 흥분하겠는가? 그대가 그대의 신념에 미쳐 있지 않는데 누가 그 신념을 따르겠는가? 감정은 전염병과 같다.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그대가 무대 위에서 행복해하면 청중도 행복해지고 그대가 지루해하면 청중은 잠이 든다. 어떤 주제를 말하든 그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말하라. 단어 하나하나에 그대의 영혼을 실어라. 점잖은 채 하지 말라. 딱딱한 나무 인형처럼 서 있지 말라.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휘두르며 눈을 크게 뜨라. 그대의 몸짓이 그대의 말을 춤추게 하라. 카네기는 말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은 논리를 초월한다. 말주변이 좀 없어도 좋다. 사투리를 써도 좋다. 목소리가 떨려도 좋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의 100% 아니 200%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청중은 그 진정성에 압도당한다. 논리는 머리를 끄덕이게 하지만 열정은 가슴을 뛰게 한다. 열정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열정적인 척 연기하라. 소리를 평소보다 2배 크게 내고 제스처를 크게 하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착각을 일으켜 진짜로 피를 끓게 만든다. 차가운 철은 아무리 두드려도 구부러지지 않는다. 쇠를 모양 내려면 먼저 붉게 달궈야 한다. 그대여, 먼저 그대 자신이 뜨겁게 타올라라.
그래야 세상이라는 차가운 쇠를 그대가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있다. 제17장 청중은 적이 아니다. 그대여, 무대 위에 서면 청중이 두려운가? 그들이 마치 그대를 심판하러 온 재판관처럼 보이는가? 그대의 실수를 찾아내어 비웃으려고 기다리는 적군처럼 느껴지는가? 그래서 그대는 그들의 눈을 피하고 천장을 보거나 원구만 뚫어져라 쳐다보는가?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라. 청중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그대의 이야기가 재미있기를, 그대의 연설이 성공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대가 실패하면 그들도 괴롭고, 그대가 성공하면 그들도 기쁘다. 그들은 그대의 친구다. 그러니 눈을 맞추어라. 허공에 대고 독백하지 말라. 청중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듯이 눈을 맞추어라. 가장 앞줄에 앉은 사람, 저 뒤쪽에 앉은 사람, 그들의 눈동자 속에 그대의 진심을 심어주어라. 마치 거실 난로가에 앉아 오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편안하게 말하라. 그리고 미소를 지어라. 그대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으면 청중의 마음도 얼어붙는다. 하지만 그대가 환하게 미소 지으면 청중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린다. 연설은 싸움이 아니다. 선물이다. 그대가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주는 선물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주는 기쁨을 누려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지 말라. 준비된 원고가 없어도 그대 안에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어렵게 말하려 하지 말고 사례를 들어라.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힘이 세다.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대가 깨달은 점으로 끝을 맺어라. 그것이 청중과 하나가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 그대여, 청중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들도 그대를 사랑할 것이다. 제18장 시작과 끝의 미학. 그대여,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듯 말하기에도 끝이 있다. 입을 열 때 제발 사과부터 하지 말라.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겸손을 가장한 변명은 제 요리는 맛이 없으니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요리사와 같다. 청중은 그대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다. 그대의 확신을 들으러 왔다. 첫 마디부터 갈고리처럼 청중의 마음을 낚아채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보여주어라. 그들이 딴청을 피우지 못하게 그대의 세계로 단숨에 끌어들여라. 그리고 끝맺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언제 끝내야 할지 몰라 횡설수설하다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 그래서 제 말은,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열기는 식고 청중은 시계를 본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결론은 무엇인가? 청중이 조금 더 듣고 싶어 할 때 끝내는 것이다. 그대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짧고 강렬하게 요약하라. 그리고 청중에게 행동을 촉구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미련 없이 입을 다물고 당당하게 단상에서 내려오라.
박수칠 때 떠나는 뒷모습, 그 여운이 그대의 말을 전설로 만든다. 그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강연가가 될 것도 아니고 리더가 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기억하라. 우리는 매일 말하기를 하고 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고객을 설득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아이를 훈육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말하기의 연속이다. 자신의 생각을 세상 앞에서 명확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말하기 능력은 단순히 입을 여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고 리더십의 본질이며 그대의 존엄을 지키는 무기다. 그대에게는 세상에 들려줄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숨지 말라. 그대 안의 감옥문을 부수고 나와라. 지금 단상 위로 올라가 그대의 목소리로 세상을 울려라. 세상은 침묵하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의 소중한 그대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가슴을 펴라.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미소 지어라. 그대가 걷는 모든 걸음이 길이 되고 그대가 뱉는 모든 말이 빛이 되기를.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그대의 찬란한 비상을 응원하겠다. 긴 시간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그대 부디 평화로워라. 그리고 용감하라.